안녕하세요. 조성주입니다. 오늘은 제 19강 도기 전화서의 편입니다. 도기란 도자기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 와, 즉 벽돌과 기와를 통틀어서 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기 문자는 저 멀리 옛날 선사시대 즉 신석기 시대부터 전해온 문자의 초기 형태입니다. 아울러 이 전, 즉 벽돌이나 기와에 새기거나 쓰여진 이 문자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강자는 실기는 없습니다. 서예인으로서 이 도기 전화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참고 자료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국당 조성주의 핵심 정리 서법 영상 강좌 제19강 도문 및 전화 서예 편입니다. 도문이라고 그러면은 도자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류를 말하죠. 꼭 도자기가 아니래도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구워놓은 거, 그래서 여기 전화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어찌 보면은 이 도문 속에 전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이 과목을 굳이 넣은 이유는 이 도문을 살펴보면은 아주 재밌는 그런 그 부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문자의 이런 부호들이 어찌 보면은 문자의 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이나 와 같은 경우는 후대에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이제 100% 문자고요. 물론 문양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과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 과정을 지금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설입니다. 한자가 태동하게 된 것은 곧 우리가 하는 이 서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거를 BC 1500년경 각골문을 기원으로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한자의 역사는 대략 한 3500년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의 황하하류, 대문구 그 유적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이 도기에 새겨진 도상이나 도문이 한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대문구 이 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 유물이라고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한자의 역사가 사실은 한 5000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추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이론상의 추론이다. 확실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살피고 나갑니다. 앞에서 그 신석기 시대가 나왔죠. 앞서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신석기 시대, 우리가 막연히 신석기 시대 그러면 굉장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즉 석기 시대.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한번 재미나게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석기 시대, 이것은 어마어마하죠.
260만 년 전에서 300만 년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역에 따라 9,000년 전에서 15,000년 전까지의 시기라고 합니다. 인류가 살았던 이런 시기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때 인간이 살았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기에는 인간이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돌을 주요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도구로는 즉 돌을 깨트려서 만든 그런 뗀석기, 이게 뗐다는 건 쪼개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타제라고 그럽니다. 타제. 예, 타제죠? 때릴 타자. 그래서 이 때려 깨트려서 만들어낸 이런 뗀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자를 써야 되겠죠. 마제. 뒤에 나옵니다. 마제. 갈마자. 이 갈아가지고 쓴 이런 간석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돌을 깨트려가지고 날을 세워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는 돌을 갈아서 좀 발전한 거죠. 갈아서 쓴 간석기가 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로 만든 도구의 수준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세 개 석기 시대로 구분한다, 이렇게 기록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인간의 문명이 미약했던 시기, 즉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 이런 시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라는 것은 바로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 시대를 일컫는 말이죠. 자,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시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도문, 전문, 와당, 이 서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독이죠. 이런 독이 위나 벽돌, 즉 이 벽돌을 이렇게 흙토에 이런 전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벽돌 전자예요. 같은 겁니다. 이 벽돌이나 기와 등에 쓰거나 새겨진 서체를 말한다. 이 도문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다 같이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말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재료를 뭐겠습니까? 재료가 흙이죠. 응? 흙을 사용해서 직접 손으로 빚어내거나 또는 찍어내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기도 하고 또 그거를 새겨서 불에 구워낸 것들이죠. 불에 구워낸 것들. 이렇게 불에 구워내야 단단해지죠. 요즘 도자기도 그 불에 굽기 전 뭘 한번 살짝 구워낸 걸 초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제대로 온도를 맞춰서 구우면은 단단하면서 반들반들해지고 이런 멋진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워낸 것들로 이것들을 통틀어서 도문이라고 하며 그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분을 하게 되면은 도문, 전문, 와당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저 도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도문을 또 쪼개 보면은 벽돌, 와당, 도자기 그런 걸로 나눠져 있다. 물론 토기도 도자기 쪽에 들어가는 거죠. 토기. 옛날 그 신석기 시대 이럴 때는 그 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도문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서 전술한 신석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는데요. 즉 BC 기원전 4000년 전에 이미 도기가 사용되어 거기에 부호나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학자들이나 기록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토기에 새겨진 부호나 명문 이런 것 등은 선사시대 대문구 문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을 다루다 보면은 대문구 문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가 대문구 문화, 대문구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선사시대의 대문구 문화의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문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자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 대문구 문화에 나오는 문자나 부호다. 이것이 뭔지 아직 그 명확하게 해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만 했습니다. 보설 2번째입니다. 대문구 문화가 뭔지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문구 문화, 즉 이거를 중국어로는 다원커우 문화, 이렇게 대문구 다원커우 이렇게 말하네요. 대문구 다원커우 문화라고도 그럽니다. 이거는 중국 선사시대 문화의 하나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산둥성과 장수성, 강소성이죠. 여기는 강소성입니다. 우리말로는 강소성, 장수성을 중심으로, 여기 좀 오자가 났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후기 신석기 문화로 기원전 43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까지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화인데요. 기원전 4300년 또 2500년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연대네요. 이때 황하 하류 지역 100여 곳에 유적이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황하유역의 앙소문화와 병행해가지고 약 2000년간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석기, 아까 말씀드린 타제에서 마제, 갈아 쓴 거죠. 로 이렇게 변했고요. 토기는 손으로 이겨 홍도에서 발전해가지고 흑도와 채도까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채색까지 한 거죠. 이때 나온 도문에서는 많은 문자와 이 부호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대문구 문화라는 게 이런 것이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은주시대 것으로 보면 이 숫자와 기호를 손으로 새긴 것도 있고 먹으로
직접 쓴 묵서도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화살표로 해서 이런 문양이 나오죠. 이게 다원코우, 즉 대문구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이러한 그 문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고요. 이게 토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확대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긴 겁니다. 자,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 기호 같은 것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게 바로 대문구 도존 부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것은 거기 유명한 그 반파 토기 부호인데요. 요렇게 알 수 없는 부호들이 그 당시에 문자 겸 부호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반파의 토기 부호다. 이게 문자에 거의 시원에 가깝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파의 토기 부호입니다. 다음에 도문에 한 점 발전을 해서 이것은 도문인데요. 전국 시기의 도문입니다. 이런 글자들이죠. 이런 글자들. 이 가운데 특히 중국 안양이라는 곳에서 출토된 은상시기입니다. 은상시기의 이 사자 도문, 이 사자 도문 요겁니다. 이렇게 사자로 쓴 이 도문, 은상시기 거죠. 은상시기의 이 사자 도문은 최초의 이 묵서로 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개 도문의 글자 수를 보면 보통 3에서 5자 정도로 간단하고요. 많아도 10자를 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은 도문을 기록한 그 방법으로는 전국 시대에는 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장으로 새겨가지고 누른 것도 있고, 한참 후대에 와서 한나라 시대에는 먹으로 쓴 것도 있다. 은상시대도 먹으로 썼는데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만큼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요. 독특한 서체의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자학의 연구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문류는 대체적으로 전국 시대 것이 다량 출토되었고요. 그 중에는 문자를 쓴 것보다 새겨 찍은 것들이 도장으로 새겨서 찍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단순하게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있다 합니다. 다만 대다수가 해독이 불가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도문류의 서체와 문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말이죠. 저도 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 시대에 도문을 공부하다 보면 참으로 재밌고요. 매우 질박한 서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서예 창작에 활용을 한번
해보면은 재밌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문의 다양한 형태 속에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모든 서체의 원류가 잉태되고 있어서 서체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 그 또한 또 서예인으로 공부하는 그 어떠한 그 보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이들 도문류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토치와 장법에 매우 규칙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글자 배치의 순서가 그 쓴 사람 마음대로 뭐 좌우를 바꿔 쓰거나 빙 돌려서 원으로 쓰거나 또는 심지어 거꾸로 쓴 것 등 이런 것들도 글자 안배에 있어서 아주 자유스러운 어떤 변화를 모색한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다. 아마 이 시대에 서예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분방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도문류에는 도기에 쓰인 것 말고 여기서 지금 도문류라고 하는 것은 좀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도자기, 벽돌, 그 다음에 기와, 와당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에 쓰인 것 말고 전, 벽돌이죠. 그 다음에 기와 이런 데에 새긴 서체가 있는데요. 모두 자연미와 질방미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시대 사람들이 쓴 거는 꾸미지를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벽돌이나 기와나 토기 뭐 이런 데가 아주 그 재료 자체가 그 질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썼다 그러면은 그 미가 같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방미를, 토속적인 질방미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때 벽돌에 기록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문, 벽돌전자 전문, 그리고 기와에 넣은 서체루나 문양을 와당이라고 그러죠. 와당, 우리 흔히 와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출토된 가장 오래된 전문은 중국 섬서성 함양에서 나온 전국시대 후기의 것이라고 그럽니다. 선진시대의 전문은, 자, 선진시대 또 나왔죠. 전에도 한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이전하기 전까지, 각골에서부터 진시황 천하통일 전까지의 시대를 통틀어서 선진시대라고 그런다. 그래서 선진시대의 이 전문은, 즉 벽돌 글씨는 대개 인장으로 눌러 찍은 서체가 대부분이고요. 인장으로 눌러 찍은 서체. 그 다음에 글씨를 직접 쓰거나 새긴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서체들은 그 시대의 도문이나 와당 등의 서체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후에 서한시대, 이제 곧 나옵니다. 서한시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서한시대 때 거를 좀 미리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한나라 때에 도자기에 새겨진, 자유분방하게 새겨진 이러한 명문입니다. 이게 한나라 때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매우 급히 쓴 그런 글씨인데요. 이것도 한나라 때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 뭐 급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급치, 그렇죠. 이게 급치, 급히 나갔다니까. 이런 거 또 있고요. 한나라 때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벽돌에다가 이렇게 새긴 것도 있죠. 반듯하게 이렇게 새긴 거, 음각으로 새겼네요. 이런 것도 이게 그 한나라 때의 벽돌에 새겨진 문자입니다. 또 한나라 때 보면 한전인데요. 이것도 내내 한전이죠. 여기 한전입니다. 한나라 때 그 벽돌인데 이런 문양도 여기 이제 물고기 문양도 있고요. 이렇게 문양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형상을 새긴 문양도 있고 옆에 글씨도 있고 요게 벽돌에 새겨서 찍은 형태의 글씨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재미난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의 형상도 벽돌에 이렇게 새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한나라 때 겁니다. 한나라자 한전이라고 그러죠. 한나라의 벽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태가 아주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부대 자료를 전부 올려드렸으니 여러분께서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네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왔는데요. 이런 게 이제 와당이죠. 와당입니다. 요것도 한와당입니다. 한나라 때 와당. 자, 그 다음에 이제 와당은 이따가 나오면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벽돌, 즉 전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고분이나 이 절터, 고분이나 절터 등에서 유적이 이게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전, 즉 벽돌은 연꽃무늬 보상화가 그 시대나 지역의 차이 없이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당, 이것도 오래전 발굴된 연화문, 그 다음에 수막새, 귀면, 이 귀신 얼굴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인동문, 이거 나중에 밑에 이제 설명 또 들어갑니다. 이런 거 다양한 이런 문양의 수막새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강인하고 활달한 고구려의 기상, 이런 고구려의 기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것도 한 번은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보설로 들어갑니다. 보설 3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상화. 이 보상화가 뭐냐면은요. 보상화, 여기 나왔죠? 보상화. 그 연꽃이나 모란꽃 등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꽃무늬라고 합니다. 이거 보셨죠? 연꽃이나 모란꽃 등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꽃무늬, 그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꽃무늬. 그 다음 두 번째, 인동문. 인동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인동문. 화문과 꽃무늬죠. 꽃무늬하고 덩쿨무늬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초화 형식의 장식무늬. 여기 초화라는 말은 풀초자 꽃화자, 초화 형식의 장식무늬다. 이렇게 인동문은 그런 것이다. 우리 어디 궁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인동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인동문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와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와당은 다른 말로 와두라고도 합니다. 그 형식은 둥그런 아주 동그란 원와당과 반쪽짜리 많이 보셨죠? 반와당이 있으며 이것은 궁전이나
관청 등 건물의 지붕에 있어서 처마의 보호 및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요게 한나라 때 와당이죠. 한와당. 우리 서예에서 정각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작품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글씨가 들어갔는데 조충전 같은 걸로 와당을 장식했네요. 문자가. 그렇죠? 여기에 와당입니다. 요거는 원화당이죠. 동그란 원화당. 요것은 우리 한국의 와당인데요. 한국의 와당이죠. 수막새입니다. 용이 그려져 있네요. 요렇게 기와의 끄트머리, 마구리라고 그러죠. 흔히 거기에 막혀져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와당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작품을 한 거죠. 이렇게 작품을 해도 재밌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 전각 와당문을 가지고 작품한 겁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당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와당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문자로 된 거, 그 다음에 금수류 등을 도안한 것, 아까 용와당 보셨죠? 또는 이 두 가지를 겸용한 것 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당의 문자를 보자면은 대부분 소전 양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전체 양각이죠. 음각이 아니고 톡 튀어나오게 양문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자면은 거의 길어져. 천추만세라든가 영수가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네 글자로 된 기로가 참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견된 최초의 와당은 중국의 상나라 시대 것, 여태까지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걸로 나타난 것은 중국 상나라 시대 것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후 전국 시기 것도 있는데 모두 그림으로 새겨져 있고 문자가 들어있는 것은 한나라 이후의 와당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한은 한나라입니다. 한 이후의 와당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곧 우리가 한나라 서예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서법의 품격을 살펴보면 매우 질박감을 나타내어 있고요. 이것은 현대 서법 예술과 전각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도문과 전화 서예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은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좋은 자료를 찾아서 창작 작품을 하실 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 자료로 중국 서예 전집, 중국 서법 예술사, 제가 지은 전각 실습, 한 전문집 등등을 보고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